자, 이 문제를 취재한 최지원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질문드리죠. 왜 이게 번복이 된 겁니까? 예, 이 김혜경 여사 보좌 이력이 논란이 되니까요. 일단 권양엽 전 비서관이 어제 오후에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당에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5시에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2인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이 당에서 내는 설명은 호남의 기존의 여성 정치인이 현재까지는 민주당 소속으로 없고 여성 후보 가운데 30%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다만 본인이 경선을 요청했고 해당 지역에 이미 공천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비교적 강세라는 점, 또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본선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공세를 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사천 논란이 일자 본인을 전략 공천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경선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권양엽 전 비서관이 이제 본인이 경선을 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2인 경선을 한다. 이게 형식 논리예요. 예. 당의 설명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기보다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왜 권양엽 전 비서관을 공천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반박하고 심지어는 사천 논란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저는 정무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자꾸 이제 뭐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개인적 인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인이라는 관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인 시절에 배우자실이라고 있었어요. 그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실장으로서 배우자를 보좌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자체가 인연이지 뭐 다른 게 인연이겠습니까?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가 이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한 경선을 받아들이자. 저는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과정 하나하나 좀 다시 짚어보죠.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을 이렇게 언론에서 제기하자 반박을 했거든요. 그 반박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양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를 하나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원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을 지원 일정이 있었는데요. 공보국에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일정을 추가해서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보신 대로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 전 비서관이 본인의 아내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데 언론 등이 비서라고 표현을 했다면서 오랜 당직자로서 배우자실 소속으로 대선 때 일했을 뿐 이 인연이 있어서 공천을 받은 이른바 사천 논란에 대해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사안이 좀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묻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언론,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자, 여당, 정부 잠깐 쉬었다가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지금 이런 논리인가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요 마이크 잡으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윤정부에 대한 이제 심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지금 권양엽 씨가 왜 공천을 받았는지 이게 사천인지 아닌지 이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런 방법한 적 없어요. 정부에서 누가 얘기한 적 없습니까? 근데 이게 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법적 조치하겠다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사천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은 이제 정치의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권양엽 씨 말고도 뭐 비명계랄지 친문계 뭐 공천 학살이다 뭐 그런 얘기 쭉 언론 보도에 왔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도 뭐 향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쭉 왔는데 권양엽 씨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지금 비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는 아니죠. 그렇지만 배우자를 관련은 실장, 부실장이면 또 광의 개념에 있어서는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비서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고 하지만 배우자를 모시는 그러한 실장이나 부실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적 관계가 없으면서 권양엽 씨가 이전에 뭐 당직도 맡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아와서 사실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캐리어를 보면 손색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공천해놓고 밀고 나가지 왜 다시 이걸 또 경선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하게 뭐 대통령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전혀 예정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러한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당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세를 어떻게 뒤집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하면서 일종의 뭐 겁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이요. 저도 저 발언을 보고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까 하면서 좀 토파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번 이 권양엽 씨 사천 논란을 포함해서 이 사안을 포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뭐 고발하겠다 이런 인과관계보다도 이 얘기를 한참 해명을 하면서 이 사안을 포함해서 뭐 다른 가짜 뉴스가 벌어질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맥락이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질문 드리죠. 네. 지금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돼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야 공격의 날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니 뭐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 부실장 공천 주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문제를 집중하겠다. 아니 그렇더라도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단 한마디라도 뭘 했어야 걸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권양엽 전 비서관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문제로 고발하겠다는 게 저게 과연 맞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저 설명을 마이크 잡고 할 때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평상시의 이재명 대표 모습과 다르다. 저는 그거를 그냥 봐가면서 다르다 느꼈어요. 약간 격앙됐어요. 격앙돼 있죠? 그 얘기는 굉장히 아까 당황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왜 당황했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본인의 부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크게 당황한 것이고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경선으로 선회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회견 내용만 그 모습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평상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 하나, 이건 물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해석은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권양엽 씨가 당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근데 어떤 사진이 나왔대요.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이제 권양엽 전 비서관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과거 사진인데요. 지난 2021년도 말부터 김혜경 여사의 개별적 이제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개별 일정을 수행했다, 이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진들입니다. 예. 지금도 권 전 비서관 SNS에 남아 있는데요. 그 게시물 중에 하나는 나의 오늘이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구에 방문한 김혜경 여사의 그 사진과 그 여사의 일정에 본인이 동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찍은 듯한 저런 핸드폰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 이게 수행 증거다 이런 보도에 민주당은 배우자실 소속으로 한두 번 정도 동행을 했을 뿐이지 김 여사의 전체 일정에 대해서 권 전 비서관이 그 당시 모두 수행한 비서 역할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수 소장님. 동행과 수행. 수행의 차이 뭡니까? 일단 뭐 여러 배우자의 실장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권향엽 후보는 과거 민주당에서 23년 정도 당직자를 했고요. 여성국장도 했고 청와대 아마 지역 군행 비서관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 베테랑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민주당 내에 당직자 출신을 공천하고 싶은 아마 민주당 내 당직자들의 어떤 흐름도 있었을 것이고요. 민주당의 또 고질병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을 존중해서 여성 공천을 30%를 권고하고 있어요.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능한 여성을 공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유일하게 이 지역만 여성 특별 공천을 하는 우를 범하면서 이게 빌미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냥 특별 전략 공천 지역에서 모르겠지만 거기 외에 전국에 하나도 없는 여성 특구를 만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미를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과거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김혜경 여사의 법화잖아요. 그러니까 여사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강박적으로 반응한 건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실수에 국민의힘의 공격이 들어간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동행 수행하면은 바로 떠올리는 과거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게 김영삼 민자당 대표 시절에 러시아를 방문하잖아요. 그때 당시 박철원 정무장관이 따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김영삼 대표 측에서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박철원 장관은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급으로 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의 예.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보조하러 가느냐.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가 대구를 방문하는데, 그러면 권향엽 씨가 그러면 동급으로 간 거냐, 예. 따라간 거냐, 수행이지요. 예. 그렇죠? 저건 자,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행과 수행.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행은 이쪽으로 자리가 예약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는 게 수행이고요. 동행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셨어요? 예, 저도 왔습니다. 이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 동행은 그러니까 이 위상이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같이 가고 서로 관계가 없을 때 동행이고, 지금은 관계가 있잖아요. 부실장이잖아요.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즉각 조치에 착수합니다. 특히 사천 의혹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공식 직함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당시 후보 배우자의 비서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폄훼한 행위를 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빠졌어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콕 집어서 고발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일단 그 전략 공천이죠.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최고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그 최대 30%까지는 여성 후보를 전략 공천, 단수로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몫이 할당 몫이 있기 때문에 아직 30%를 채우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서 권 전 비서관을 해당 지역구에 여성 전략 공천으로 배치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 지역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 한 최고위원한테 물었었는데 다른 호남 지역도 많고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 지역을 했냐 했더니 다른 호남 지역에 나와 있는 여성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허.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 가운데 권 전 비서관이 2자릿수 적합도 수치를 보인 조사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더 있는 권 전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설명도 내놨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 전 비서관이 직접 경선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해당 지역구 현역인 서동영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일반 국민 경선으로 2인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비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비서가 아닌데 왜 비서라고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아까 동행과 이 수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비서와 그 배우자실 부실장의 차이는 뭡니까? 글쎄 저게 뭐 객관적으로 딱 입증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비서라고 보거든요. 비서의 우두머리죠. 그렇죠. 비서의 우두머리. 세크리터리. 비서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저는 그 배우자실 실장도 그 비서들의 우두머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 부실장, 실원 다 그냥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실장, 부실장 뭐 아니면 배우자, 실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통칭 비서라고 해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이요. 비서냐 부실장이냐 실장이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이 김혜경 씨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본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표현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부실장으로서 일정 관리하면서 특별한 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번 기회에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후보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의 부인에 실장 있고 왜 부실장이 여러 명 있는 겁니까? 뭐 왕비예요? 그럼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관행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엄청난 어떤 뭐 선거에 투입할 인원들이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후보의 배우자 주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쓸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략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과도하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비서냐 실장이냐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가짜 뉴스와 근거가 뭐냐면 사천했다 그것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수행했냐 안 했냐 뭐 비서냐 부실장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니다고 하면서 지금 뭐 공격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봅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비서냐. 근데 비서관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비서관은 청와대 때 균형인사 비서관이었나요? 그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전 비서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서라고 해서 그 비서와 비서관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요즘에 비서라는 말 조심해야 돼서 어찌됐든 이 비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분만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곳 다 빼고 여기만 여성한테 우대를 주고 여기는 여성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나던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판단입니다. 지역민들.
그 순천에 사시는 분들. 예, 이 지역은 또 이 두 분이 서동영 의원하고 권한협 후보가 4년 전에도 경선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치열했고, 됐죠? 예, 이제 서동영 후보가 경선 이겨서 후보가 됐고 다시 한번 또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질적인 페미니즘 우선, 그래서 여성 비례 그 어떤 할당의 30%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보면 예를 들면 국토위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여성을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것이 이 사건의 이제 뒤에 배경인데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남녀가 비슷하면 여성을 우선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의 내부의 민주성이나 규칙성을 위반하면서도 여성 우선이라고 하는 대의가 더 크다.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건데 23년을 민주당 여성국장 당직자를 한 사람이 3개월 정도의 후보 수행 또는 후보 수행에 관련된 업무를 한 이유로 이것을 여성 특별 지역을 지정하는 이 바람에 이게 빌미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 공천이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짜뉴스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에서는 피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를 사법으로 가져가서 좋은 일 하나도 없고 그냥 정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면 될 일을 이게 법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 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 사실 서울이 더 많아요. 지역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뭐 감점에 공천 탈락에 뭐 마이너스 하위 10%, 하위 20% 성동 뭐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서울은요. 원한 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뭐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바뀌질 않아요. 결국 임종석 전 실장도 당의 뜻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남은 이 부분입니다. 공천 잡음이 커져요. 어제 지적한 것처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급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격앙이 돼 있어요. 이거 빨리 진화해야 된다.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호남은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일단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월 중순 여론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민주당과 시민사회 등 소수 정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이 44.7%, 그리고 조국신당이 10.3%를 기록했는데요. 3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이 34.9%로 5%포인트 가까이 줄은 반면에 조국신당이 17%포인트 이상 뛰어오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거는요. 비례정당입니다만 둘 다 야당, 야권 정당이에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호남 내에서의 야권의 역할이고 야권의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44.7%를 보이다가 최근에 공천 파동 쭉 겪으면서 34.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지지율이 누구한테 갔느냐? 이 빠진 지지율이 국민의힘한테 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한테 갔느냐? 조국혁신당.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비례대표는 사실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뭐 호남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 전라도만 이렇게 지금 떼서 보면 거기에서는 비례 그 의석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모양새예요. 저 정도면 그 오차범위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쟁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주고 지역구 후보는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한 달 만에 그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그 자꾸 이재명 대표가 친문 성향의 후보들을 배제하는 기류가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친문에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데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공천을 지금 안 할 태세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러면 차라리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자. 이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저런 걸 이제 교차 투표라고 하거든요. 예. 지역구 후보 찍는 거와 비례 찍는 것을 달리하는 거. 아마 이번에 그런 조짐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강주의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경선을 보면 현역에서 민영배 의원 하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주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좀 세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 어떤 강경한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신당은 좀 더 엘리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영입 인사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강남 좌파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좀 이재명 후보부터 비롯해서 좀 뭐 서민 대중적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역할 분담적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 윤석열 정부를 3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문제 제기 또는 돌발성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거는 반면에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주에서의 이런 요구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